근데 어떻게 재해석하느냐 하면은 1920년대 독일 실존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와 1920년대 독일 실존주의 철학의 만남,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아렌트의 골격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또 중요한 사람이 있다면 이 세 명입니다. 아구스티누스는 이제 이 박사 논문을 사람 개념과 성 아구스티누스라는 걸 썼는데, 그게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이제 개념모가 더해집니다. 그리고 칸트가 이제 나오죠. 그런데 칸트는 어떤 거냐면 이제 판단력 비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칸트의 정치 철학이라고 하는 그 판단의 문제, 이것이 이제 거기 나오는데, 그 칸트로부터 이제 말년에 정치 철학으로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니체가 여기 나오는데 놀라우실지 모르겠어요. 니체는 뭐냐면 이게 진리의 상대성을 얘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상대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플라톤이라 그러면 이데아, 절대 진리, 이런 것, 진리는 하나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서구 철학은 대개가 그런 플라톤주의에 그 바탕을 두고 있고, 그것이 거의 20세기까지 아주 공고하게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교육 철학자이기도 한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사람이 서구의 철학, 플라톤 이래의 서구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정도로 플라톤이 2400년 정도의 서구 철학을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이 니체가 이제 그걸 깨는 거예요. 그래서 깨는데 어떻게 깨느냐? 플라톤이 말하는 그 최고 이데아라고 하는 하나의 이데아가 절대 이데아, 절대 진리라는 것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중세에서 말하는 절대 진리로서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는 여러 개다. 그리고 상대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절대성, 진리의 절대성을 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 표현이 신은 죽었다 라는 표현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신은 은유예요. 이게 이제 물론 실질적으로 기독교의 신에 대한 부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절대 진리라는 그런 상징, 이것이 이제 사라졌다라는 얘기여서 사람들이 이제 각자 말하는 것이 일테면 뭐 부족하거나 열등하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상대적이다. 그래서 도덕이란 것은 지배 세력의 행동 원칙이다. 이런 것을 이제 비지배 계급한테 자꾸만 강요하는 거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렌트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이렇다면은 이제 정치를 볼 때 정치 통치자들만의 관점이 최고는 우리가 다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반 시민들이 하는 얘기도 통치자들이 하는 얘기와 동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렇다면 두 가지죠.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직접 민주주의라는 것을 이제 가져왔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이 직접 민주주의는 또 동시에 뭐죠?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 참여 민주주의, 그리고 그리스에서의 직접 참여, 그리고 또 하나가 더 붙어요. 수구이하는 거예요. 거기 광장에서 매너에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가 20세기 이후에 참여민주주의, 직접 참여와 수구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제 이 개념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은 대표에 의한 민주주의예요. 이제 그것은 시대가 점점 가고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직접 참여 수기, 이것이 이제 21세기 우리 지금 상황에서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아렌트는 21세기의 우리 민주주의의 선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를 아렌트적인 시각에서 말씀드리겠다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합법적이고 타당한 거죠. 이제 이런 맥락에서 저의 연구가 두 축으로 가서 한국민주주의, 하나 아렌트 정치철학, 이것이 이제 같이 결합될 수 있는 이런 결합되는 이 근거가 되고 정당성이 보장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새로운 정치철학에서 그러면 정치철학이라는 것은 거기에 이제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관점이 있어야 되고요. 정치철학이니까 세계가 어떤 것인가 이런 걸 또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새로운 정치 철학이란 것은
철학이란 것은 사회의 정치적 유의미성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인간은 뭔가, 세계는 뭔가 하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해봐야 되겠죠. 자, 인간은 이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렌트는 인간 다수성이라는 말을 이제 개념을 이제 들여옵니다. 근데 이 인간 다수성이란 개념은 뭐냐면 휴먼 플러럴리티라고 해요. 근데 이것은 뭐냐? 우리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12.3 계엄, 비상계엄 발표 때, 선포할 때 나는 어디에 있었나? 그리고 내 동료들은 무엇을 했나?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나 혼자는 이제 로빈슨 크루소처럼 굉장히 그냥 생물학적인 그런 삶을 누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여러분 이 모임 속에서 나는 지금 특강 연사예요. 여러분은 특강 참여자들이에요. 이런 식의 의미가 생성이 되는 거고 관계성이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이제 혼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둔다면 그것은 짐승으로 우리가 이렇게 떨구는 그런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인간의 실존 조건이에요. 실존 조건. 이게 무슨 말인가? 인간이 태어나면 말이죠. 인간이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가족 속으로 오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은 결코 혼자일 수가 없어요. 가족 속으로 와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디를 가잖아요. 사람을 만나잖아요. 버스를 타요. 사람을 만나요. 우리는 항상 걸어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요. 그렇죠. 다만 거기에 의미를 두거나 안 두거나 관계를 맺거나 안 맺거나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항상 다른 사람한테 보여져요. 내 하는 말은 항상 다른 사람한테 들려져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의 말들은 내가 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 다수성이란 것은 단독적인 다수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그 하이데거의 이 개념을 비튼 거예요. 어떻게? 하이데거는 인간을 세계 내에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니까 단독적 다수에 있습니다. being singular plural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 낭스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쓴 표현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것이 적확해서 제가 이제 이것을 여기다 소개를 먼저 했는데 이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어요. 지금 모여 있는데 여러분은 집합적인 존재이죠. 하나의 집합체죠. 그러니까 집합체인 동시에 여러분은 개별체예요. 거기 동의하시나요? 네. 근데 여러분 개별체가 각각이 없으면 이 집합체가 만들어지나요? 안 돼요. 안 되죠.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렌트는 이제 휴먼 플로럴리티라고 하는 인간 다수성. 이게 왜 이제 어떤 책에서 아까 철학적인 그런 쪽에서는 아렌트를 이걸 인간 복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틀려요. 아렌트는 정치 철학자이기 때문에 인간 다수성이라고 해야 돼요. 왜냐? 정치에서는 소수와 다수, 다원주의 이런 식으로 일대 다를 의미하지 일대 복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이 집합체 속에서 개별체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말은 뭐냐면 집합 속에 있지만 개개인의 개별체가 인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각각이 여러분이 고유한 고유성을 인정받고 개체성을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수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개체성이 익명화돼 버려요. 다수라 그러면 하나하나가 다 주목받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그 독립성이, 개체성이. 그래서 인간 다수성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간 복수성이라고 해가지고 이 개체성을 죽여버려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원주의라고 할 때나 다수결이라고 할 때나 다수. 정치에서는 다수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복수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수는 개별성을 인정하는 다수를 인정하는 집합체인 것이고 복수라고 하면은 개별체가 뭉뚱그려져서 하나의 그냥
덩어리가 돼버리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아렌트가 이제 어려운 것은, 이 아렌트를 깊이 알지 않으면 이제 오해하기 쉬운 거가 중의성이 많아요. 아렌트의 용어에는. 그래서 이 인간 다수성, 휴먼 플루럴리티라는 것은 우리의 실존적 조건이에요. 우리는 내가 결코 혼자만의 어떤 의미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게 바로 인간 다수성이고요. 더불어서 사람들과, 동료들과, 가족과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인간의 이제 어떤 실존적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인간 다수성이라는 조건인데요. 이것이 이를테면은 인간 다수성을 그러면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나? 볼 수 없죠. 근데 아까 제가 이제 결합체라는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이 이렇게 묶여있는 이 단체, 이것은 인간이 다수가 하나의 실체화한 그런 상태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인간 다수체라는 그 개념인데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먼저 여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인간 다수체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가? 유형학을 만들었어요. 이 유형을 만들었는데, 이 HP라는 것은 휴먼 플루럴리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인간의 다수성이라는 조건이 실체화해서 명시화된 형태, 이게 이제 인간 다수체인데, 다른 말로 하면 인간 결사체를 말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유형이 뭐냐? 이 가족이라는 겁니다. 이 가족. 이것은 우리가, 가족은 뭐 하는 데예요? 생물학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죠. 정서적인 삶을 유지하는 곳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먹고 자고 싸고 이렇게 하는 곳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인간이 이 서식지, 이것이 이제 가족이에요. 이걸 HP1이라고 했어요. 그럼 HP2는 뭐냐? 이것은 정치적으로 조직된 공동체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의식적으로 어떤 집단에 가면 그것은 바로 HP2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오셨어요. 우리는 HP2예요, 지금. 아시겠죠? 자의에 의해서 뭔가 거기 가서 거기 온 사람들과 공동의 목표를 이루겠다. HP2죠? 이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여기 광주에 어딘가 금남로에 여러분이 촛불 집회하러 나가시죠? 그거 HP2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또 다른 HP2 아주 더 간단한 거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2002년도 월드컵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월드컵 때 우리가 응원하러 광장에 모여요. 잔디밭 앞에 큰 전광판 놓고 앉아요. 아니면 월드컵 경기장에 가서 게임을 봐요. 이런 것이 HP2예요. 거기서 내가 자발적으로 거기 모임에 가서 그 모임에서 거기 오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오거든요.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거. 그러면서 기쁨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HP2예요. 그것을 여기서 정치적으로라는 말이 여러분이 걸릴 텐데요. 이 정치적이라는 말은 R&D에 있어서는 이게 예산을 따고, 집행을 하고, 선거에 투표를 하고, 이게 정치가 아니에요. 이제 좀 이따 말하겠습니다. 이때 정치적이란 것은 폴리틱스가 정치죠, 여러분. 근데 이 폴리틱스란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폴리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이 폴리스, 아테네 폴리스. 이 폴리스에 사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운영하는 방식, 에 관한 것, 이게 정치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월드컵 경기장에 와서 응원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와서 강의를 듣거나 하는 것은 요거 자체가 작은 폴리스인 거예요. 사람들이면. 그래서 이 아렌트의 이 폴리스라는 개념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이 다 폴리스인데 그 중에서도 HP2가 바로 이제 내가 결심을 하고 자발적으로 가서 거기 모인 사람과 더불어서 어떤 목표를 실현하는 것. 이게 이제 글리스입니다. 이게 이제 공용역이라고 해요. 이걸 아렌트는 퍼블릭 레엄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렌트가 이제 구분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공용역이라는 거, 사용역은 프라이빗한 영역인데 그것은 가족을 HP1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 영역이라고 해요. 이 사회 영역은 뭐냐면 직장과 우리가 돈 버는 것 있죠. 생활하기 위해서 일하고 하는, 노동하는 곳. 그런 곳이 사회예요. 직장 생활하는 곳. 그 다음에 시장 보는 곳. 이런 것들이 사회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일테면 사회 영역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사회 영역은 여기 따로 구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HP3는 바로 아르키메데스 점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모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강의를 직접 들으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이 강의가 녹화돼가지고,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보실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직접 참여자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관중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 강의가 무슨 내용이 이루어졌고,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질문을 만일 하시게 된다면 질문을 뭘 했고 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그런 사람들이 무수하다는 거죠. 우리의 집단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바로 이제 정치적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하는 것이 비단 집 단체에 다 이렇게 속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무슨 얘기인가를 하고 무슨 활동을 할 때는 바깥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깥에서 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 관중들, 이 존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좁혀볼게요. 이 안에도 우리 역할은 나뉘어요. 지금 저는 언어적인 행위를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요. 저는 정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 안에서는 관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정말 굉장히 유익하다. 저 말은 못 알아듣겠는데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각자 머리에서. 그리고 내가 읽은 책을 떠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이 안에서도 나뉘게 돼요. 그래서 이 HP3라는 것은 상상의 공동체예요. 상상의 인간 다수체예요. 그래서 이것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있고요. 네 번째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사유할 때, 사유한다 그러면 혼자서 이제 생각하는 걸 말한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 사유할 때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에요. 아렌트에 따르면. 사유할 때 나 혼자인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예를 들기 위해서는 자, 오늘 여러분이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가지고 저녁에 저녁에 늦게 밥 먹고 나서 오늘 강의를 한번 떠올려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은 이 머릿속에는 이 장면이 고스란히 여기 떠오를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 말들, 표정, 이런 모든 것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여러 다수의 사람들과 같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렌트의 제자인 엘리자베스 영브루얼이라고 하는 학자가 내부 공영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냐면 우리들은 혼자 있을 때조차 혼자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것을 인간 다수성은 우리의 실존적인 조건이고 우리를 항상 따라 붙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떠나서 살 수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종종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는 이제 노란색으로 하면서 이게 이탈릭으로 이렇게 쳐놨어요. 이게 HP5라고 해서 인간 다수체 5번째 유형인데요. 이건 뭐냐면 정치적으로 비연루된 그런 타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냐면 1번이든 이제 HP 1, 2, 3, 4 같은 경우는 직간접적으로 우리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연루가 되어 있어요. 같이 공동체 안에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5.18 광주에 돌아가신 분들 정치적으로 연루가 돼 있나요, 지금? 안 돼 있어요. 돌아가셔서 우리의 삶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소환하죠. 그게 바로 5월의 광주가 2024년 한국을 살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가 산자를 돕는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 HP의 유형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인간 다수체로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길어졌는데요. 이제 조금 속도를 내서 조금 이제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천천히 조금 빠르게 갈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 다수성이 왜 인간의 실존적 조건인지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인간 다수체가 뭔지도 이제 이해하셨죠? 네. 자, 그렇다면은 다음으로 넘어갈 준비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아렌트의 정치미학에서는 사유의 정치적 유의미성을 밝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사유함이라는 것의 현상학이라는 건데요. 자, 현상학은 말이에요. 현상학은 뭘 하는 학문이냐 하면 우리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을 설명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의식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그건 사유함이란 것은 다시 말해서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게 이제 후설의 현상학적 방법론인데 아렌트는 이제 그것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아렌트의 마지막 유작인 정신의 삶이란 것은 바로 이 사유함의 현상학을 막 설명을 합니다. 1권이 thinking이라고 그랬죠. 사유함. 그것을 설명을 하고 2권이 willing이라고 그랬어요. 의지함. 그걸 설명을 해요. 굉장히 두꺼워요. 둘 다. 그다음에 이제 저증이라고 하는 판단함이라는 것은 못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제가 왜 thinking이라고 그러고 사유함이라고 하는 이상한 말을 쓸까? 사유라고 안 쓰고 궁금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thinking하고 think하고는 다르죠? think하고 thought하고는 또 다르죠? 그거는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되죠. 이거는 이 사유함이란 것은 사유 활동이란 뜻이에요. 이걸 아렌트가 thinking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사유함이라고 해줘야 돼요. 행동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will이라고 그러면 의지예요. 근데 willing 그러면은 의지함. 이렇게 해서 어색하지만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자, 우리 정신은 말이에요. 이 세 가지 기능이 이제 자세히 보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풋살의 현상학적인 이제 방법론으로 생각하면, 사유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한 것들, 그 다음에 과거의 기억들, 이런 것들을 이제 탈감각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미지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저하고 강의를 이제 같이 참관하고 듣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저녁에 집에 가시면 내 목소리가 들리나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러니까 탈음성화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땀이 좀 나는데 이거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탈실체화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미지로 여러분은 소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사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근데 이미지를 불러오는데 자, 여러분 제가 약속이 있어요, 내일. 약속이 있어가지고 내일 이제 등산 약속이 있다고 칩시다. 등산 약속이 있으면 여러분 내일이지만 여러분은 이미지로 불러올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내가 사유한다는 의미는 과거의 기억들을 이미지로 불러오고 그리고 미래의 것들을 이미지로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는 현재화된 미래인 것이고 과거는 현재화된 과거인 것이죠. 그래서 현재라는 이것은 바로 이 현재라는 것. 근데 이 현재라는 것은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곳이에요. 지금이라는 이 시간적인 개념은. 그런데 사유를 안 한다고 쳤을 때 이 현재라는 것은 공간이 생기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는 공간은 여기 속에 생기잖아요. 그렇죠. 사유함을 가동했을 때 그때 비로소 여기에 이제 의식의 공간이 생겨고 거기에 과거의 기억들, 미래에 예상하는 기대치들 이런 것들을 불러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불러왔어요. 그러면 내가 등산을 가는데 도봉산을 갈 건지 아니면 남산을 갈 건지 이거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의지가 작동을 하는 거죠. 나는 가까운 남산을 가고 싶다. 그런데 나하고 같이 등산 갈 멤버들은 도봉산을 원해.
이런 게 이제 의지가 있어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번에는 그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가 주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이제 확실하게 아시게 됐죠? 네. 그러면 아이만이 자, 사유를 했더라면 이 사유 공간 속에서 불러왔을 거 아니에요. 반유태주의 사람도 불러왔을 거고, 힘러도 불러왔을 거고, 히틀러의 얘기도 불러왔을 거고, 불러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이야기들을 불러왔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일단 사유 아니, 이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자기 아내의 그 뭐 결혼 기념 선물을 사고 안 하는 것도 사실은 작은 사유 활동이잖아요. 그거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의 그런 상황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배제시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거죠? 아까 그 사유, 그 인간 다수체 유형 속에서 특정 다수체를 제외시킨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제외시켰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확증 편향이 생겨요. 그 확증 편향의 개념이 확증 편향의 결과예요. 그래서 아이만의 단순히 생각을 안 했다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 그 말의 의미를 공중에 떠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강의를 들으신다면 그것의 의미가 정확히 뭔지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공부예요. 네. 그러면 이 사유함의 현상학을 아셨죠? 근데 참 여기서 한 가지 더 말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사유함의 현상학이란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정신의 기능인 거예요? 아니에요? 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유를 한다면 대개는 합리적이거나 아니면 보편타당한 또는 양심에 따른 이런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크지요. 네, 크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인 한 우리 이 판단이란 것은 되게 양심의 작동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해요. 소크라테스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 어팔로지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죠. 변명. 네. 변명이라고 하는 건데 그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 독배 마시기 전에 감옥에서 크리톤이라고 하는 아주 절친한 친구가 야, 소크라테스야, 너 내가 간수 분한테 뇌물을 먹여가지고 문을 열어주게 할 테니 너 도망가라. 이렇게 권유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안 해요. 그 이유는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돼서가 아니에요. 그것도 들여다보면 다른 얘기야. 어떤 거냐. 소크라테스가 자기는 고결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밤에 야반도주했다. 이거는 내 치명적인 내 명예를 실추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선택은 안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왜? 근데 거기서 또 하나 더 들어가요. 왜 들어가느냐? 왜냐 하면은, 소크라테스는 여기 명예로운 시민으로 살았고, 또 개변론자들과 대비되는 철학자로 나는 존경받는 젊은이들이 나를 추앙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목숨 못 구하려고 야반도주했다. 이런 치욕스러운 것은 남기지 않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모른다고 해도 내가 야반도주했다는 사실은 나만큼은 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그 모순을 일으킬 수가 없다. 내가 제자들한테 하는 철학적 강의 이런 것에 대한 모순인데요. 왜냐하면 고결성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런 강의를 했잖아. 그런데 고결성 목숨 구하려고 이를테면 시민들이 재판에서 어쨌든 결정을 내서 너는 독배 마셔야 돼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걸 피하려고 목숨 구하려고 도망갔다? 그거는 소크라테스 사전에는 없는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유를 하게 되면 이제 자기의 행동을 또 쳐다보고 있는 이 안에 있는 사유하는 자, 그게 곧 양심인데 양심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것이 행동하고 있는 자기를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말한 것과 행동하는 것을 다르게 한다면 모순을 일으키는 거죠. 모순을 일으키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양심이 가동한다. 이것을 이제 아렌트가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더 말이 나왔으니까 이어가면 칸트는 말이에요. 칸트는 여러분 정언명법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법칙이 다른 사람에게도 보편타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잖아요. 내 행위의 준칙이, 내 행위의 준칙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타당한 그런 법칙이 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죠? 이를테면, 자기가 커뮤니티나 상식이나 이런 것에 부합하는 일을 해라라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이 비난받을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칸트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더 책에 자세히 썼습니다만은 이제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를 하면 이래요. 칸트는 이제 센서스 커뮤니티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칸트가 얘기를 하는데, 아렌트가 그 센서스 커뮤니티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제 자기 강의에서 설명을 이제 계속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어떤 특정 공동체에는 공동체마다의 관습이 있고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상식이라는 것을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그 칸트, 정확히 이제 아렌트가 설명해 주는 칸트의 용어인데, 센수스 커뮤니스는 커뮤니티 센스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런가 하면 코먼 센스예요. 상식이라고도 하고 공동체 감각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것은 체화하고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너 센스, 내부 감각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감이 있는데 6번째 감각이라고 해서 제6의 감각이라고도 하고요. 아주 다양하게 불러요. 그런데 그런 감각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판단을 할 때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한쪽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말이에요. 이게 그 자체로는 맞아요. 맞아요. 어떤 공동체마다, 여기 우리 지금 이 공동체 내에서는 여기서 센스 커뮤니티가 뭘까요? 하나를 이제 정치 미학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이런 것이 센스의 지금 이제 우리의 공통 감각인데, 되면 다른 커뮤니티로 가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편타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칸트가 비판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칸트 미학은 이제 센스 커뮤니티가 있어서 일단 이런 미학이라는 심미적인 아름다움, 미추, 아름답고 추함을 이제 구별하는 기준, 그리고 시비,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구별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보편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해라는 거죠. 커뮤니티가 다르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는 왼손으로 뭘 해야 되고 어느 나라에서는 오른손으로만 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편타당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센스 커뮤니티, 아렌트 정신 이야기에서는 그 기준이 뭐가 되겠어요? 바로 양심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는 모든 인류에게 보편타당한 우리가 내재하고 있는 변치 않는 건데, 다만 이제 조건이 있다면 사유함을 가동할 때 그 양심이 끼어들어서 기준이 돼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유함 현상학은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고, 아렌트 미학에 있어서의 이 설명이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아렌트가 모든 2500년 서구 서구 철학의 그 선생님들을 다 섭렵했는데, 거기서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뽑아가지고 전유라는 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거죠. 여기 이 전유라는 말이 여러분 새로울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리면 선택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전유라는 말을 철학에서 씁니다. 그래서 전유한다는 것은 특별히 선택해서 내 것으로 변형시키는 거,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특히는 이제 전유 앞에는 재라는 말을 써요. 이 개념은 소크라테스로부터 재전유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변형을 시키니까 이제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전유를 했는데, 소크라테스한테는 그 철학함의 방법, 그것은 바로 양심 얘기예요. 나와 나 자신의 대화법.
이걸 이제 철학함, 필라소파이징이라고 해요. 이것을 이제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나 자신의 대화. 그리고 사유의 바람이라고 했는데, 소크라테스한테 있어서의 사유의 바람, the wind of thought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 사유하지 않으면 새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 전체 우리 세계에 있어서의 행동은 그냥 행동하고 생각하고 연결이 안 된 게 없잖아요. 근데 만일에 구태의연하게 계속 반복하면은 새로운 사유가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유가 생기면 내 행동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 강의 이후에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질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사유하지 않으면 인간 세상에 새로움은 존재할 수 없다. 이게 사유의 바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유에 대한 그 문제의식, 이걸 아렌트가 가져갔어요. 그리고 플라톤으로부터는 이거는 이제 반대적인 전유를 한 거예요. 플라톤주의를 거부하는 것으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게 뭐냐면, 자, 플라톤은 말이에요. 스승 소크라테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라는 것은 뭐예요? 시민들과 대화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의 일을 논의하고 이런 이야기, 의사소통하는 게 정치 행위예요. 근데 철학은 이제 철학자가 자기 혼자서 생각하는 건데, 이제 특히나 플라톤적인 철학은 뭐냐면 관조라고 해요. 진리를 바라보는 거. 그거는 철학자만의 특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는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그 지적인 능력, 이성의 능력이에요. 특별한 이성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런 능력이 없는 일반인들을 다스려야 된다. 그게 뭐죠? 철인왕. 철인왕 이론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면 가장 이상적인 세계가 될 거야. 왜냐하면 철학자는 지식이 풍부하고 진리를 아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아렌트는 평등주의자예요. 철학적 평등주의자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고 사유한다면 그 기능이 작동할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렌트는 정말 평등주의입니다. 정치적 평등과 철학적 평등을 함께 주장한 이런 사람이어서 21세기 철학자로서 가장 선두에 서 있고 중심에 서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21세기 사조는 우리의 생각은 우리 모두가 평등하거든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평등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철학적으로도 평등해요. 다만 내가 아는 지식이 이쪽 지식이어서 다른 사람과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우월하다, 열등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대주의라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관점주의라는 것도 이제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맥락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아까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아까 하나 아렌트 같은 사람은 코끼리여서 꼬리 보는 사람은 꼬리를 가지고 하나 아렌트라고 그러고 이 다리 보는 사람은 다리 보고 코 보는 사람은 코 보는 사람 보고 코만 가지고 하나 아렌트라고 설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게 바로 관점주의거든요. 그러나 하나 아렌트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각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진리는 여러 개다. 이런 말이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플라톤은 맞아 하나가 더 있네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돌아가셨어요. 이 독배를 마셨어요. 인민 재판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플라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우매한 사람들이고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우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같이 만났을 때는 이 우월한 사람들이 소수기 때문에 다수인 이 우월하지 않은 시민 일반인들 이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한다. 이렇게 해서 철학과 정치는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철학과 정치의 분리를 이제 주장을 해왔고 이게 서구 철학사예요. 그래서 철학하는 사람들은 고담 중농만 하고 현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지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거의 2400년 동안 지내온 것이거든요. 아렌트는 그렇지 않죠. 당신이 생각하는 철학과 당신들이 생각하는 정치는 틀렸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다른 의미의 정치를 설명하는 것이고 다른 의미의 철학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모두를 했을 때 가장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
존엄한 인간이 되는 거.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정치학이라는 책을 써서 정치학의 아버지잖아요. 이 사람이 정치학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모든 정치학적 개념들을 이 사람이 거의 만들었다고 해도 물론 플라톤이 있지만 플라톤은 철학에 경도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보다는 이제 철학 쪽에 더 이제 경도됐다면 아렌트는 이게 아렌트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철학의 범주들을 다 이제 만들어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시민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죠. 이건 뭐냐? 플라톤은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우매한 다수예요. 그리고 철학하는 사람은 아주 우월한 소수예요. 그래서 소수 철학자가 이제 정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냥 분리.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이를테면 인간의 지배는 어려우니까 법의 지배를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국가론을 쓴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막 깊이 나가고 싶습니다만은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민 개념을 시민 개념, 시민의 삶 이런 것들 말한 게 아리스토텔레스죠. 그걸 아렌트가 가져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뭘 가져오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아테네적인 정치 존재론을 가져와요. 이 정치 존재론이란 것은 뭐냐면 정치라는 것은 폴리스에 사는 것이에요. 폴리스에 사는 것, 폴리스와 관련된 게 정치예요. 그런데 이 정치를 하는 이제 인간이 이 폴리스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이게 정치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 두 가지 이제 그런 폴리스에 사는 존재로서의 인간은 어떤 거냐면 인간은 이렇게 말씀드려야겠군요. 아까 인간 다수성이라는 것이 있었죠. 인간 다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단독으로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혼자만 똘똘똘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 속에 들어오고 사회 속에 들어오고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 속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다수성은 실존적 조건이에요. 그것의 원형이 바로 좋은 폴리티콘이에요. 이게 뭐냐? 우리가 이제 폴리티콘은 폴리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폴리티콘이란 말은 시민이란 뜻이에요. 근데 조는 동물이란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폴리스에 사는 동물이라는 말이 바로 이제 인간의 정의 중에 첫 번째인데 우리는 그걸 사회적 동물이라고 배운 거예요, 지금껏. 근데 그 사회는 로마적인 소시에타스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그게 이제 일본에서 번역돼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둘 다 써요. 그러나 아렌트적으로 말할 때는 반드시 좋은 폴리티콘은 정치적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맞아요. 그때 정치적 동물이라는 것은 폴리스에 사는 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폴리스에 사는 자는 그 구체적으로 뭘 하면서 살아요? 말을 하면서 살아요. 말을. 그래서 인간은 폴리스에 살면서 말을 하는 자다.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예요. 인간의 정의. 그러니까 여기서 폴리스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 행위 실체가 뭐냐? 정치 행위가 바로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페리클레스가 연설하는 거. 그거예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민의 의장이 된 적이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의장이 된 거.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제자들하고 심포지엄 하면서 술을 거나하게 마시면서 정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논의하면서 말하는 거.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정치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 행위는 투표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 정치 행위는 대표들이 그 법안 통과하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죠. 그리고 서로 싸우는 거하고 상관없죠. 그런데 상관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대 폴리스적인 것이 살아남은 게 뭐냐? 국회 아닙니다. 그 사람들만이 이제 그 특정하게 국회의원들, 우리가 너무 많으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아니면 시의회 이런 쪽에 이 폴리스의 이를테면은 그 쇼케이스를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서는 이제 정치가 이루어진 그게 바로 정치예요. 그래서 법안 심사하고 뭐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들도 해요. 왜냐하면 구의원회에서 우리가 참여예산제 같은 거 하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또 뭐 하냐면 공론화위원회 여러분 아시죠? 신고리 오리고기 공론화위원회 사람들 특별한 형식을 만들어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인위적으로 거기에 폴리스를 만든 거예요. 고대적으로. 고대 폴리스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정치 행위는 이게
언어적인 상호작용이다. 그렇다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언어적 상호작용을 하니까 우리는 정치행위를 하는 것이고 여기는 넌 아카데믹한 폴리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 여러분 정말 잘 따라오시고 계세요.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혼자 앉아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그냥 생물학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한 게 제2의 삶을, 이제 시민의 삶은 제2의 삶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인 삶이 있죠. 근데 그거는 생물학적인 가족들하고 먹고 자고 싸고 그런 정서적인 교류하고 이런 것이 이제 인간의 삶인데 그건 동물적인 인간의 삶의 방식이에요. 인간적인 삶의 방식은 바로 시민으로서 사는 방식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시민으로서 사는 방식은 이렇게 폴리스를 만드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강의하러 오는 것은 나의 폴리스를 만들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폴리스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네, 바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바로 이게 바로 2008년도에 여러분 여고생이 뭐 했습니까? 인터넷에다 뭐 했어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하러 시청 앞으로 오십시오 라고 이니셔티브를 제시했죠. 폴리스를 구성하는 깃발을 든 거예요. 이런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조직된 그런 공간이 있어야, 그때 정치적인 것은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성적인 정치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더불어서 만든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위적인 공간이면서 동시에 뭐죠? 잠정적일 수도 있고 조금 더 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NGO 단체, 이거 폴리스입니다. 무슨 말인지, 근데 그 좀 길죠. 그거는 이제 뭐 5년을 가고 10년을 가고 20년을 가고 이렇게 하면 기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금남로에 모입시다, 촛불 시위합시다. 이거는 잠정적인 그런 공간일 수 있죠. 그런데 아렌트는 이건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그 민주주의의 지도자의 얘긴데요. 그리스인들이요, 당신들은 가는 곳마다 폴리스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렌트적인 폴리스는 시민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이니셔티브를 제시하고, 목표라고 할까요? 아니면 제안을 하고요. 그러면서 콜을 하는 거예요. 깃발을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뭔가를 같이 이루고, 그러고 나서, 근데 그